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도 은지는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진아, 나 오늘 그냥 아무 데라도 가고 싶어. 나랑 좀 있어 줄래? 핸드폰을 귀에 댄 순간부터 그녀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고 말끝이 자꾸 짧아져서 숨을 고르기 힘들었거든요. 이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은지는 여전히 밤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허공에 감정을 걸쳐두고 있었고, 그날은 하필이면 나와 현우의 결혼기념일이라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그게 또 너무 야박하게 느껴질까봐 괜히 미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라고 말하고 외투를 챙겼고, 은지는 카페 유리문이 닫힐 때까지 내 손을 꽉 잡은 채 웃었죠. 현우 오빠는 어때? 요즘도 그렇게 다정해.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남 얘기하듯 묻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엿보는 사람처럼 물었어요. 응, 뭐, 나름 잘 지내. 대답은 했지만 그 순간부터 불편한 기분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말끝마다 현우를 붙이는 은지의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오빠는 진짜 좋은 남편이야. 나 그런 사람 본 적 없거든. 너 진짜 부럽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시선은 내 손목을 지나 팔뚝 그리고 목선을 따라 오래 머물렀고 그 눈빛은 분명 외로움만은 아니었던 것처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은지와의 점심은 늘 셋이었고 그 셋이라는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나란히 음식을 고르던 순간들, 서로의 취향을 얘기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말들이 반복되며 어느샌가 셋은 익숙한 패턴을 형성했거든요. 현우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은지 앞에서는 묘하게 리듬을 조절했고 은지는 현우의 그런 호흡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대화의 온도를 높였어요.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너네 부장님은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다며. 그 얘기 기억하고 있었네? 둘의 대화에 내가 낄 틈은 점점 줄어들었고 난 괜히 냅킨을 접거나 커피잔에 손자국을 문지르며 허공에 손을 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내게 말했어요. 현진아, 오늘은 너 말고 너 남편이랑만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현우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뭐 잠깐 밥 한 끼는 괜찮지라고 대답했지요. 그날 저녁 나는 셋 중 유일하게 혼자였고 둘은 처음으로 나 없이 마주 앉은 채 식사를 마쳤을 겁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다 말고 손가락이 잠시 멈춘 건 문장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투에 섞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은지가 보낸 메시지에는 단어보다 이모티콘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흐흐 같은 건 평소 은지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빠는 요즘 잘 지내? 짧은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고 나는 스크롤을 위로 밀어 이전 대화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이전엔 늘 현진이는 잘 있어였는데 어느샌가 주어가 바뀌어 있었고 문장의 온도도 타이밍도 달라져 있었지요. 괜히 한 번 더 읽어보려고 문장을 길게 눌렀다가 복사 버튼을 누를 뻔해 손을 떼었고 그 순간 내 손가락이 유난히 식은 듯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현우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 별거 없어. 그냥 은지가 요즘 심심한가 보더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은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이 피하는 방향이 일정했거든요.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고이 남겨뒀고 그날 이후부터는 은지의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내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건 대체로 처음 틀리고 끝에 맞는 법이니까요. 그 문장은 분명 은지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그에게 직접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고 은지와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땐 커피 향보다 그녀의 눈빛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시던 그녀는 갑자기 컵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거든요. 현진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나는 무심결에 뭔데? 하고 받아쳤다가 그녀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에 식은땀부터 났습니다. 잠깐 내 남편 좀 빌려줘. 밥만 먹을 거야.
나 그냥 너무 외롭다. 처음엔 웃었죠.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고, 은지답지 않게 유치한 장난이라는 생각에 무슨 소리야 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심지어 진짜야. 그냥 반만. 너한텐 현우지만 나에겐 요즘 유일하게 말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덧붙였지요.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지만 그 말이 되묻는 말처럼 작게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현우가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은지 말대로 그냥 밥 한 끼는 괜찮을 수도 있지. 눈을 돌렸는데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괜찮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특히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땐 더더욱요.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속을 뚫고 맴돌았습니다. 잠깐만 빌려줘. 그 말이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걸 빼앗아 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현우는 늘 그렇듯 무난하고 착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지가 그런 얘기를 꺼낸 그날 밤, 내가 조심스레 그 말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곧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하나 살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 그게 요즘 좀 위험해 보여. 나라도 그냥 밥 한 끼 정도는.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건 온기보다 거리감이었고, 그 애라는 표현이 묘하게 선을 지우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굳이 내가 나서야 돼라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말은 목구멍에서 식어버린 채 삼켜졌고, 나는 괜히 컵을 씻고 다시 놓고 또다시 닦는 식의 쓸모없는 동작들을 반복하며 그 말을 내 안에 눌러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모호한 죄책감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냥 밥이잖아. 밥 한 끼 갖고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지 않아? 현우는 나를 다독이는 톤으로 말했지만 그 우리라는 단어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신이 안 섰고, 그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건 은지였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대충 수습하려는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라 말문이 막혔다는 의미에 가까웠고, 그날 밤 내 침대 머리맡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한참 동안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이상할 만큼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화창을 열었다가 닫고 뭔가를 쓰는 듯 하다가 지우고 다시 열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며칠 사이 익숙해졌고요. 내가 다가가면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는데 그건 숨김이라기보다 보여줄 필요 없는 거리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가 요즘 좀 불안정해. 말동무가 돼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는 늘 그 말로 마무리 지었고, 나는 마치 남의 말을 해석하듯 그 문장을 곱씹는 습관이 생겼어요. 말동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고 비릿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의 외출이 잦아졌고 옷을 고를 때마다 향수를 뿌리는 손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말 점심이면 셋이 만나던 자리가 이제는 현우와 은지 단둘이의 저녁으로 바뀌었고, 그걸 나도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말리지 않은 게 죄일까? 말할 수 없었던 내가 바보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흐름을 묵인했던 건 나였을까? 은지에게 화가 나야 했고 현우를 의심해야 했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을 탓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무력함인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자리를 은지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다는 걸 이제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날은 우연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어 동네 카페에 혼자 들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 하나가 익숙했어요. 검은 셔츠깃을 세운 현우, 그리고 그의 왼편에 앉은 여자의 손등. 그 손가락 끝에 은지의 반지가 있었고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은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말없이 같은 방향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이상할 만큼 편안해 보였고 오히려 내가 저 틈에 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문을 열자 카페 안의 공기가 갑자기 두꺼워졌고 은지가 고개를 돌리며
익숙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보네. 우리 잠깐 커피 마시고 있었어. 현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열었죠.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고개를 숙였고 커피잔에 시선을 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앉을래? 은지는 자리를 치우며 너무 자연스럽게 물었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숨이 막혀 있었어요. 뒤돌아 나오는 발끝이 무겁게 느껴졌고 문을 나서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장면은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둘의 공통 언어가 이미 생겼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나만 없었다는 것보다 나 없이도 충분했다는 게 더 참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세탁기에 갓 넣은 셔츠를 꺼내려다 손끝에 남은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현우가 평소 쓰던 담백한 향이 아니었고 더 달고 묘하게 끈적한 느낌의 잔향이 셔츠에 박혀 있었거든요. 나는 무심한 척 다시 셔츠를 펼쳐 코를 가까이 대봤고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멀리 있는 기억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누군가의 채취처럼 느껴졌고 그 이름을 떠올리는 데는 단 3번의 숨이 필요했습니다. 은지. 그녀가 예전부터 뿌리던 향수병 디자인이 투명했고 브랜드 로고보다 그 냄새 자체로 먼저 기억되던 향. 내 옷장 어디에도 없었던 그 향이 지금 내 남편의 셔츠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셔츠를 2 손으로 들고 천천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 번 더 맡고 다시 확신을 얻고 마지막에는 냄새가 아닌 촉감까지 탐색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천이 닿는 뺨이 서늘했고 뺨 아래로 몸이 식어갔고 셔츠 너머로 누군가의 손이 스친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우는 이 향수를 싫어했는데 소리 없이 중얼인 말은 공중에서 바로 증발했고 남은 건 식은땀과 등골로 번지는 오한뿐이었어요. 그 셔츠는 방금 빨아야 할 옷이 아니라 내가 당장 벗기고 싶은 누군가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현우의 냄새를 맡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떨림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전화가 나를 무너뜨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결국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2 눈을 감았어요. 은지야, 나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고 감정은 최대한 누른 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자. 다들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 그 말엔 애원도 명령도 없었고 단지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담겼어요. 하지만 은지의 대답은 너무도 또렷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왔습니다. 현진아, 미안. 근데 이미 늦었어.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그저 무서운 담담함이었습니다. 난 거기까지 다녀왔거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한번 안아봤어. 그리고 나쁘지 않았어. 숨이 가빠졌고 귀가 울렸으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게 들리다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환각에 기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또렷했고 전화기에서 울리는 마지막 한마디가 마침표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편한테 미안한 게 없거든. 너랑은 좀 달라. 그날 밤 나는 말이 아니라 침묵의 끝에서 울었습니다. 현우는 그날따라 유난히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지도 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나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내밀었죠. 그의 눈은 불었지만 흐리지 않았고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 묻혀있던 말은 아주 또렷하게 튀어나왔어요. 처음엔 아니었어. 진짜야. 근데 내 친구가 너무 외롭다니까. 나도 잠깐 흔들렸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부터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들은 말을 되묻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등을 돌려야 했는지. 결국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다야. 그 말은 울지 않고도 충분히 날카로웠고 침착한 듯 들렸지만 사실은 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긴 했지만 말끝이 흐렸고 결국은 그냥 미안해 라고 중얼이듯 말하더군요. 그 미안해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고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의 죄를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위치를 묻고 있었던 거니까요. 현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그의 휴대폰을 무심코 손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잠겨 있지 않았고 카메라 앨범이 그대로 열려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핑계도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앨범 속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가다 어느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동문회라고 써진 사진, 날짜는 4년 전. 사진 속 현우는 은지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까운 사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리였고 둘만 밝게 웃고 있는 게 더 눈에 띄었지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엔 아마도 현우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먼저 익숙했고, 먼저 웃었고, 먼저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사진 한 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야? 라고 물었던 내 질문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그 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 같았거든요.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올라서 있던 자리가 아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건 건 5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신호만 갔고, 2번째는 바로 꺼져 있었고, 3번째부터는 아예 없는 번호처럼 느껴졌어요. 카톡 프로필은 며칠 전 올린 사진에서 바뀌지 않았고, 대화창엔 회색 말풍선만 계속 줄지어 있었죠. 읽씹이 아닌 미확인 상태라는 게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고, 친구들과 공유하던 단체방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나가버렸더군요. 나는 마치 어떤 유령을 뒤쫓는 사람처럼 휴대폰을 붙들고 은지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갑자기 딱 끊겨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현실적으로 무서웠습니다. 은지랑 연락돼 현우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의외로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 애 좀 이상하긴 했어. 내가 뭐라고 해도 자꾸 자기 맘대로 하고 그만하자 그랬는데 듣질 않더라고. 그 말은 사라진 은지를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그저 귀찮음을 털어내는 식의 해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 끝에 실려있는 정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현우는 이미 그 관계를 끝낸 사람이었고 나는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전해 듣는 마지막 사람이 된 거였죠. 사라진 건 은지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우리의 감정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하필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던 흐린 오후였습니다. 은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땐 우산도 접지 않은 채 서 있었고 발끝이 축축해진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앞서 있었어요. 계단을 한 발씩 오르며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발신 실패로 가득한 통화 목록을 보는 데에만도 몇 분이 걸렸거든요. 은지가 살던 402호 문 앞에서 나는 멈췄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도어락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이사 예정이라는 문구가 낙서처럼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우편함 쪽을 봤고 아주 오래 열지 않은 듯한 투박한 철문 속에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접어넣은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꽂혀 있었고 무엇보다 봉투 앞면에는 아무런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꺼냈고 봉투를 열었으며 그 안의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글씨는 은지의 것이 맞았습니다. 선이 뚜렷했고 모난 데 없이 곱게 눌러쓴 필체는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이 편지를 내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만약 내가 이걸 본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끝났다는 뜻이겠지. 그 말에서부터 나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너랑 다투고 나간 그 사람을 내가 데려왔어. 비 맞은 셔츠가 젖어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날 안아줬어.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오래 미뤄온 약속 같다고. 문장이 이어질수록 손이 떨려서 종이가 접힐 뻔했고 나는 계단에
주저앉아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항상 너랑 있을 땐 단정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셔츠 단추가 한 손에 풀렸고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나를 눕히고는 널 떠올렸다는 말을 했어. 나쁜 사람이야, 맞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했어. 내가 너랑 싸운 바로 그날 그 사람 품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마침내 내 자리를 빼앗았다고 믿게 됐어. 나는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은지의 필체는 진실을 감추지 못했고 현우의 무표정과 침묵은 이 편지를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허리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나는 그의 등줄기를 손으로 더듬으며 그가 너를 부르지 않기를 바랐어. 숨소리가 내 목선을 타고 흘렀고 나는 그 순간 너를 잊었어. 그리고 나서야 생각했지. 이건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죄책감도 안 느꼈어. 왜냐면 내가 빌려줬잖아. 잠깐만, 밥만 먹는 거라며. 근데 그 사람은 밥 대신 나를 먹였어. 미안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현진아, 너 아니었으면 이 일은 못했을 테니까. 숨이 멎는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등허리부터 찬 기운이 올라와 목덜미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고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종이를 그대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조롱이었으니까요.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닌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사랑에 면죄부를 발급한 여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고 셔츠를 벗으며 말했어요. 은지랑은 그만 연락하려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몸은 이미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의 품에 다녀왔고 그걸 증명하는 건 그 여자의 손글씨였으니까요. 거실 테이블 위엔 불이 꺼진 조명 아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의 필체로 눌러 쓴 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밤의 기록. 나는 그걸 조용히 현우 앞에 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손끝이 봉투에 닿자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게 보였고 눈으로 읽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침묵으로 답했어요. 나는 더 이상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가 그날 밤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이 맞는지를. 이게 다야?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지만 끝에 걸린 떨림은 나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미안해. 난 내 친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근데 말끝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데라는 접속사는 무언가를 이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망치는 문장의 전형이었지요.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사랑했어.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었는지, 동정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는지를 묻는 말이었으니까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전부였어요. 사랑했다고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테고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하면 비겁해질 걸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고 나는 그 아무 말 없음 속에서 모든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기로, 그리고 이 결혼을 더는 되돌리려 하지 않기로.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부로 남아 있었죠. 현우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퇴근하면 식탁에 앉았고 양치 후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나 역시 아침이면 답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그의 셔츠를 다렸고 다림질할 땐 습관처럼 넥타이를 접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웃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실용적인 단어로만 이루어졌고 웃음은 바람처럼 짧았으며 온기는 잊힌 지 오래였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은지의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 나도 그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릴 필요조차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이 없는 평화 속에 서로를 방치했고 그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따금 현우가 등을 돌린 채 누운 침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체온은 예전의 따뜻함이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어요. 그의 숨소리는 이제 나를 잠들게 하지 않았고 내 손끝은 그의 셔츠 단추 대신 내 목덜미의 긴장만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법적인 이름표일 뿐 더 이상 감정의 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표를 뜯어내지도 다시 붙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잠깐이면 된다고 밥만 먹는다고 너의 말 그 말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지. 그게 뭐였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아. 입술이 닿았던 그날 셔츠가 벗겨졌던 밤 소파 위 남겨진 향기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라 너는 그렇게 불렀지. 익숙한 그 셔츠엔 너의 향기가 묻어 모른 척하려 해도 등줄기 따라 식은 체온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말하는 그 침묵. 사랑은 아니었대. 그게 더 아프더라. 차라리 사랑이었다면 덜 무너졌을 텐데. 숨소리가 닿았던 밤 손끝이 기억하던 사람 편지 속에 남겨진 죄 그건 나였는지도 몰라. 우리 남편이라 너는 끝까지 불렀지. 나는 친구보다 더 나은 아내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같이 쓰였던 여자였던 걸까?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백제은행 입금 500만 원. 익숙한 알림음인데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한 번씩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이 돈이 벌었다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값을 치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게 주어진 금액처럼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그 익명 계좌가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니까요. 남편은 알림을 봤을 겁니다. 내가 잠시 욕실에 간 사이 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켜진 채였거든요. 그날따라 남편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물을 마시며 한참 내 눈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더 불편했어요. 따지거나 묻는 것도 없이 침묵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입금 왔네? 그 한마디도 없었던 게 제일 무서웠답니다. 저는 도리어 먼저 말했어요. 아, 저번에 말한 거래처 정산 들어온 거야. 그렇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그가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음 날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입술에 대고 멈추는 순간이 반복됐어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아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몸이더라고요. 그날의 흔적은 시선에도 지워지지 않았고 냄새는 향수로 덮어도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이 간식 준비하고 쓰레기 버리고 생선 손질까지 다 했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창문을 열었고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궜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나는 지금 무너지지 않기 위해 돈을 받고 무너지는 중입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눈에 띄게 잘 웃고 있습니다. 남편은 모른 척하고 있고 나는 덮는 척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엔 우린 너무 오래 부부였어요. 그날도 입금은 정확했고 나는 또 한 번의 거짓을 준비했답니다. 15일이라는 숫자가 점점 내 몸에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네요.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나를 가장 오래 알고 있다는 언니에게조차 이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어요. 입을 열지 않은 이유는 단순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내가 짊어진 죄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거창한 이유도 없고 심각한 각오도 없었고 그냥 너무 피곤했어요. 웃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엄마 노릇, 아내 노릇하면서도 늘 스스로는 소외된 채 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뭘 위해 흘러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누구 하나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루 끝에서 이상하게 멍해진 날이 자꾸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그 강에서 내가 몸을 열던 순간에도 마음은 아직 어딘가 가만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건 남편은 내 핸드폰에서 입금 알림을 봤을 겁니다. 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화장대 위에 올려둔 폰 화면이 잠금 없이 그대로였고 마침 그 시간은 15일 저녁 9시쯤이었거든요.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물을 마시는 손이 조금 더 느렸고 나를 보는 눈이 한 박자 더 깊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무슨 돈이야 라는 말도 그 이름 누구야 라는 말도 그 어떤 의심도 꺼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사람이 의심을 품은 걸 눈빛으로만 보여줄 때 그 침묵이 얼마나 살을 조이는지 아시나요? 말보다 침묵이 무서운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다 드러난 기분이었고 변명조차 내 마음속에서 먼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뭐 샀어? 그가 묻던 건 단지 장바구니 소금씩 들였는데 나는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흠칫 놀랐어요. 그냥 생선 세일하길래. 그 말은 나도 믿지 않았고 아마 그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말끝이 말랐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손끝이 비닐봉지를 잡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다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난 아이 반찬을 꺼내며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내가 아는 그의 뒷모습은 단정하고 고요했는데 그날따라 허리가 조금 더 굽은 것 같았고 나도 모르게 목을대를 닫은 채로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에게조차 이 선택이 옳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봐 준다면 어쩌면 다 털어놓고 싶을지도 몰라요. 나 외로웠어. 나 너무 힘들었어. 나 그냥 사람이고 싶었어. 그런 말들을 목구멍까지 삼키고 오늘도 밥을 차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아이 숙제를 봐줘요. 내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위로도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단 10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나는 입을 다물었고 그는 질문을 삼켰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서로가 가진 단 하나의 거짓 앞에서 말없이 살아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옷장을 오래 들여다보며 고민하다가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고 단추가 2개쯤 풀려 있어도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골랐어요. 브래지어는 새로 산 연분홍색 레이스였고 아래는 스타킹 대신 얇은 슬립을 입었답니다. 누구에게도 꾸민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친구 모임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날 내가 입은 옷은 친구들과 수다 떨러가는 복장이 아니었지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덧바를 때 내 입꼬리가 스스로를 모른 척하며 웃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끝까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날따라 유난히 목을 간지렸답니다. 택시를 탔고 핸드폰은 진동을 올려뒀고 목적지는 매달 한 번씩 만나는 그 남자의 익숙한 모텔이었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고 방도 매번 같았고 주문하는 음식도 반복됐죠. 그런데도 매번 문을 열고 들어갈 때면 속옷 위로 손이 먼저 스쳐오는 그 사람의 손길에 나는 매번 다른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을 닫자마자 그는 내 허리를 감았고 나는 그 순간부터 숨을 들이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조용히 입술을 내밀었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은 건 내 입술보다 턱선이 먼저였고 뺨을 스치며 귓불로 옮겨갈 때 나는 한 번도 남편에게 보인 적 없는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목선을 따라 내려온 숨결이 쇄골을 덮었고 블라우스의 단추는 언제 풀렸는지도 모르게 흘러내렸지요. 한 손은 내 가슴 위쪽을 지나며 속옷을 말아내렸고 다른 손은 이미 내 등줄기를 따라 허리 안쪽으로 감기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손에 등을 맡긴 채 엉덩이를 밀어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잠깐만 천천히 해줘요. 오늘은 좀 그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무릎 아래 스타킹을 걷어 올렸고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쓸었어요. 나는 그 손끝에서 온몸이 녹는 기분이 들었고 그 감각이 낯설지 않다는 게 문득 서글펐답니다. 그가 내 발목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듯 끌어앉아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가늘게 울었어요. 울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과 분리되는 것 같아서였어요. 나는 그에게 이름도 부르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는 나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여자로 대해 주었고 나 역시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요. 그게 우리가 이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반복된 움직임 속에서 서로를 안고 서로를 내려놓고 다시 그 방을 나설 때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없이 뒷모습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어요. 방을 나서려던 순간 창밖 모텔 주차장에 누군가가 떨어뜨린 열쇠 소리가 들렸거든요. 철컥 하고 울린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 사람도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아무도 없겠지, 설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이 묘하게 쪼여왔고 우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몸에 땀이 더 묻었고 손끝이 떨렸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내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 문을 열고 타려던 순간 시야 끝에 멈춰선 은색 승용차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은 어둡게 틴팅돼 있었고 엔진도 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느낌이 싸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이며 차에 올랐지만 이미 내 머릿속은 백지처럼 얼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몸에는 아직 그의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향수로 덮었고 물로 씻었고 로션으로 문질렀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체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득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열쇠끈이 살짝 다르게 보였어요. 현관문 옆 신발은 예전 그대로였고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날 거기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기로 한 걸지도 모르겠지요. 남편이 은행에 다녀온 건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날따라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외출한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거든요. 귀찮다며 늘 미루던 은행 업무를 그것도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다녀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돌아온 그의 손엔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나는 그걸 보지 않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이름들이 무엇일지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홍길동, 김아무개, 이 사람 송금자의 이름은 매번 달랐고 그중 어느 것도 실명이라 부를 수 없는 이름들이었지요. 남편은 그걸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종이 속알 수 없는 글자들이 이제 내 얼굴보다 더 선명하게 나눴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 그는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아이가 쏟은 국물도 조용히 닦아줬고 반찬이 짜다는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날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처럼 한마디라도 툭 던져주는 날이 차라리 편했지요. 은행 다녀왔어 라고 조심스레 물었을 땐 그는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고 그 뒤엔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대답이 나올까 봐서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가 그날의 입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현금 입금이면 송금자 확인 불가합니다. 그 말 내가 먼저 들었어야 했을까요? 그가 직접 창구에서 직원에게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나는 그걸 상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떠올랐어요. 창구 너머 말없이 서 있던 그의 손등, 사인 후 펜을 내려놓는 동작,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고개 숙임까지. 그는 그날 분명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게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지요. 그럼 아무나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말하던 그 한 문장이 내 귓가에서 몇 날 며칠을 맴돌았어요. 아무나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내게 직접 묻지 않았지만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걸 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제 내가 누구와 있었는가 보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나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국을 식혀버렸어요. 그가 눈길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스스로의 이름이 지워지는 꿈을 꿨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여전히 또렷했고 내 손등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 등을 감싸 안았고 또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지만 그 손들이 누구의 것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답니다. 내가 무기명이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되는 거였지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눈을 감는 것도 입을 다무는 것도 다 어려웠거든요. 숨이 차오르는 순간마다 이건 내 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집중했어요. 그의 가슴팍은 뜨거웠고 그 온도를 입술로 받아내는 사이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벌어졌지요. 나는 그를 껴안고 있었고 동시에 그를 놓아주는 중이었어요. 그게 우리 관계의 유일한 룰이었거든요. 안기되 기대지 말 것, 묵기되 엉키지 말 것. 오늘도 나는 그 규칙을 무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었답니다. 907호, 늘 그렇듯 그 방이에요. 들어올 때는 방 번호도 안 받지만 익숙한 샹들리에 조명, 투명 유리 파티션, 약간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 그 모든 게 몸에 새겨졌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동시에 그의 손끝이 내 다리 사이를 지나갔어요. 스타킹은 벗지 않았지만 그가 무릎까지 밀어 올렸을 때 나는 숨을 들이쉬며 살짝 뒤로 몸을 틀었지요. 그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습관 같은 반응이었어요. 어느 방향에서든 더 깊이 들어오게 만드는 자세. 그는 말이 없어요. 말 대신 손이 먼저 들어와요. 손바닥이 허리를 휘감고 손등이 등줄기를 지나고 손가락이 살 사이를 가르며 숨결을 흘려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나는 조금 더 다리를 벌리고 베개를 끌어당겨 입을 막아요. 입 밖으로 터지는 소리 대신 베개가 그 모든 걸 삼켜줬어요. 나는 누구도 들으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물소리 아래에 숨겨뒀지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겠지만 어쩌면 그날은 누군가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907호 방 앞, 남편은 문 손잡이,
아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엔 카드키가 쥐어져 있었고 그 카드키는 열쇠꾼이랑 같이 주머니에서 꺼낸 뒤 조용히 삽입되었어요. 삑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멈춰섰어요. 안쪽에선 물소리가 끊겼고 이불 위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낮은 숨소리, 간헐적인 신음, 그리고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 그는 그 모든 걸 귀로 들었어요. 하지만 눈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지는 않았으니까요. 손등을 입에 물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끼어들면 난 뭐가 되는 거지? 그건 그가 뱉은 말이 아니라 속에서 삼킨 문장이었어요. 나는 그의 팔을 껴안은 채 허벅지를 조이고 있었어요. 손목이 등을 누르자 나는 등을 더 밀었고 가슴이 눌리자 숨소리가 더 가팔라졌어요. 입술은 그의 가슴에 닿아 있었고 혀끝이 가슴 근육을 훑었을 땐 내 다리 사이가 더 젖었어요. 조금만 더 입술 틈으로 그렇게 속삭이자 그는 나를 안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내 손가락은 그의 머리카락을 파고들었고 내 등허리는 그의 복부에 맞춰 흔들렸어요. 침대는 소리 없이 흔들렸고 커튼 틈으로 도시 불빛이 들어와 방 안에 얼룩졌어요. 그때 갑자기 아주 짧은 순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아닌가 환청이었을까요? 누가 내가 속으로만 중얼였고 그는 괜찮아 하며 내 허리를 감싸 올렸어요. 그 말에 다시 안심하고 나는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었어요. 오늘은 더 오래, 더 깊이 이 안에 있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이 안이 현실이고 밖이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내 발목을 조심스럽게 눌렀고 손가락이 허벅지를 따라 올라오며 엉덩이를 감쌌어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뒤로 젖혔고 몸이 뜨거워질수록 머릿속은 점점 멀어졌어요.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조차 흐릿해졌고 단 하나 분명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여자도 아닌 그저 몸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밖으로 돌아선 남편은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손을 덜덜 떨었고 끝내 1층 로비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끼어들었더라면 난 정말 뭘 할 수 있었을까? 밥은 여전히 내가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니, 겉으로는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손끝으로 간을 보며 애가 좋아하는 오이 무침을 곁들였고 남편이 늘 먹던 고추장을 따로 덜어 내 작은 그릇에 담아뒀어요. 정수기 물통을 달고 도시락 반찬을 싸며 시간은 분주히 흘렀지만 정작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침은 늘 바쁘고 정신없었기에 그 틈을 빌려 나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잊으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고 다짐하듯이 국자를 들고 도마에 채소를 놓고 팬 위에 계란을 붙이며 눈앞에 일만 보려고 애썼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은 오늘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고개를 숙였지요. 우린 마치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동선을 계산하듯 피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밥 시켰어요. 라고 먼저 말했을 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꾸 없이 숟가락만 들었고 나는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었냐고, 회사는 어땠냐고, 예전엔 너무도 자연스레 흘러가던 대화들이 모두 사라졌고 남은 건 씹는 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작은 금소금뿐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 뉴스마저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배경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동시에 완벽히 멀어져 있었지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컵을 들었을 때 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건 내 착각이었겠지요. 남편은 그 잔을 꽉 쥔 채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고 그 뒤를 나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말없이 뒤처리를 하고 도시락 가방을 챙겨주는 내 손이 잠깐 멈칫했을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 말은 어색하게 내 입에서 튀어나왔고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웃었어요. 너무 작게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했나 싶을 정도로 기이할 만큼 정적만이 남았고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도 나는 내 눈을 보지 않았어요. 눈가를 그릴 때는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립스틱을 바를 땐 조심스레 입꼬리만 보았지요. 내 얼굴 속에 남편이 본 그 여자의 잔상이 남아있을까봐 그날 모텔 안에서의 나를 나조차 외면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 기억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무서웠어요. 손끝으로 파운데이션을 펴바르며 이마에 주름을 눌러보며 이 얼굴로 여전히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내 자신에게조차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거짓인데도 멈출 수 없는 그게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탁기에서 꺼낸 옷을 털다 속옷 하나가 손끝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본 것일까? 내가 그날 입고 나간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건 너무 작고 얇아서 어떤 감정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명확한 물증이었기에 나는 그것마저 떨며 다시 집어 올렸어요. 그의 옷은 그대로 개켜 정리했고 아이 옷은 따뜻하게 햇살 드는 방에 널었어요. 나는 아직도 엄마였고 아내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무기명이기도 했지요. 그 세 가지를 한 몸에 담고 있다는 게 끔찍할 만큼 모순적으로 느껴졌지만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릇을 씻다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조각이 발등 옆을 스쳐갔고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조각을 주웠을 때 손가락이 살짝 베었어요. 피는 조금밖에 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피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아서요.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오늘이라는 게. 나는 조용히 피를 닦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국을 데우지 않았어요. 반찬도 내놓지 않았고 밥솥 뚜껑도 열지 않았어요. 부엌불은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남편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거실 한가운데까지 걸어왔고 말도 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휴대폰도 책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보고 다 모르는 척하라고?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되도록 침착하게 들리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않았고 테이블 위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만 바라봤지요. 입금 문자도 봤어. 방도 따라갔고 너 그 남자랑 차에서도 방 안에서도 다 봤어. 알아. 내 대답은 짧고 단정했어요.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내가 알았다고? 당신이 알게 된 거, 그건 내가 원한 결과였어. 그 말은 정말 오래 생각해둔 문장이었어요.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한 문장. 그가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하면서 연습했던 문장이에요. 나는 지금처럼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말을 꺼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꺼내야만 했지요.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고 발끝이 바닥을 비틀며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미워해줘. 날 실컷 미워하고 욕해. 그래야 우리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말로 뭘 덮으려는 거야? 나 그냥 이 집을 지키고 싶었어.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던 순간이에요. 진심이 났다는 증거였어요. 그는 나를 보며 두 발짝 다가왔지만 끝내 손을 뻗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진짜 이유가 뭐야? 그 사람한테 사랑 같은 거라도 있었던 거야? 사랑이었으면 벌써 떠났겠지. 나는 그 대답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필요였고 구원이 아니라 대가였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어딘가 무너졌는지 턱을 앙다물었어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 최소한 그 아이에겐 엄마로 남고 싶었거든. 그게 엄마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나를 찌르지는 못했어요. 나는 이미 상처를 깊이 입고 있었고 더는 멍도 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 맞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게 내가 당신보다 더 용기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야.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나는 그대로 식탁 옆에 앉아있던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노트북의 전원은 꺼진 줄 알았어요. 화면이 어둡게 식은 채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남편이 그걸 조심스레 들여다보는 소리가 방 안에 은은히 퍼졌어요. 숨길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들키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것마저도 선택이었던 거예요.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고 바탕화면 한쪽엔 숨긴 폴더라는 이름으로 만든 폴더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죠. 클릭 몇 번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폴더 안엔 오직 하나의 문서만 있었어요. 날짜는 2022년 6월 15일. 내가 처음 다시 그 사람을 만난 날. 다이어리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지요. 그 사람 다시 날 만났다. 조건은 간단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해요. 호텔 라운지 한켠 커튼 뒤 작은 테이블에서 우린 마주 앉았어요. 그는 내게 안부도 미안하다는 말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인 그 사람답게 그는 곧장 조건을 말했어요. 대면은 월 1회, 위치는 당신이 정해도 돼. 단, 비밀 유지. 입금은 500점. 그때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물컵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안에서 무언가 소용돌이치는 걸 느꼈고 동시에 날카로운 유혹 같은 안온함이 번졌어요. 생각해봐. 당신 더는 혼자 감당 못하잖아. 그의 말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정확했어요. 나는 이미 끝에 서 있었고 그는 그 끝에서 손을 내밀었지요. 그 손은 구원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문서를 열었을 때 화면에 뜬 건 단순한 글이 아니었어요. 계약서 사본, 서명란에 흐릿하게 찍힌 볼펜 잉크, 그리고 폴더 안에 함께 있던 사진 한 장. 호텔방 안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와 옆에 올려진 와인잔. 그가 그것들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있는 걸 나는 등을 돌린 채 듣고 있었어요. 진짜 계약이었어. 진짜로. 이런 걸 서명까지. 남편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때부터야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그 순간 나는 어쩌면 끝나길 바랐는지도 몰라요. 들키는 걸 통해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늘 그렇게 끝을 모른 채 흘러가요. 그 사람이 누군데 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인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 나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몇 번을 거절했어. 정말 거절하려고 했고 안 된다고도 했고 무리라고도 했지. 그런데도 했잖아. 남편의 말은 정답이었어요. 응. 결국엔 내가 한 거야. 나는 그걸 인정했어요. 부정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고 이미 너무 많은 걸 감췄기에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때 계약을 받아들이며 나는 나 자신을 반쯤 죽였고 나머지 반은 살아남기 위해 버틴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버틴 건 그나마 남아있던 가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숨겼고 그래서 기록으로만 남겼던 거예요. 그 사람, 널 예전에도 알았던 사람이지. 남편의 질문에 나는 조금 놀랐어요. 그 말은 생각보다 정확했고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 예전에도 잠깐 만났었어. 그땐 잠깐이었고 그 후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땐 사랑이었어. 아니, 그땐 착각이었고 지금은 대가였어. 그 대답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호텔 유리문을 열었을 땐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었고 도시의 불빛은 너무도 냉정하게 반짝였지요.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 다시 오는 내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또 여길 찾아왔습니다. 기석은 프런트 데스크 앞에 기대 서 있었고 내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룸키를 쥔 손만 가볍게 흔들었어요. 907점,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의 말은 짧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런 항변도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고 내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의 단추는 하나 더 풀려 있었어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시선은 눈치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그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기석의 셔츠 단추를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고 그 과정은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숨결이 내 볼에 닿을 무렵 나는 손등으로 그의 턱선을 훑었어요. 턱 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수염 자국이 손가락 끝에 닿았고 그 거친 감촉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기다렸어. 내가 먼저 그렇게 말했지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잊을 수 없었던 감각, 끊어낸 줄 알았던 욕망, 모두 이 방 안에 고스란히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가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내 심장은 오히려 천천히 뛰었고 기석의 손이 내 목선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릴 때 나는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그의 입술이 내 쇄골에 닿는 감각, 그 체온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지요. 나는 그의 목덜미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움켜쥐듯 눌렀어요. 그의 셔츠는 이미 반쯤 벗겨졌고 내가 그를 밀어 소파 쪽으로 이끌었을 땐 말 대신 숨소리만 오갔어요.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는 손길이 바지 안감 위로 닿을 즈음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손목을 감쌌어요. 이번엔 내가 할게. 그 짧은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허리를 젖히고 내 손끝에 자신을 맡겼지요. 나는 그의 무릎 위에 몸을 얹었고 소파 등받이에 손을 짚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천천히 흘렀어요. 기석은 허리를 조금 낮추며 내 등을 감싸 안았고 나도 모르게 그의 어깨 위로 무게를 씌웠지요. 귀끝을 훑은 숨결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짙게 느껴졌고 그의 입술이 거기 닿는 순간 나는 속삭이듯 입을 열었어요. 기석아, 나 괜찮지? 그 질문은 허락이 아니라 확인이었고 그가 말없이 내 허리를 감싸 끌어안았을 때 나는 안심했어요. 그의 손바닥은 의외로 따뜻했고 옷 위로 느껴지는 체온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흔들렸어요. 그 손이 점점 내려가며 내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나는 어깨를 떨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숨이 스며들었어요. 목 뒤를 눌러주는 그 손길에 의지한 채 나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CCTV 모니터실 조명이 꺼진 그 좁은 공간에서 남편은 의자에 앉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맞닿고 셔츠가 벗겨지고 여자의 손이 남자의 몸을 덮는 그 모든 순간들이 1080 화질로 그의 눈앞에 재생되고 있었지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여자가 셔츠를 푸는 순간 손에 든 열쇠를 떨어뜨렸고 이제는 의자 팔걸이를 쥐고 있던 손에 핏기까지 사라졌어요. 지금 끼어들면 난 뭐가 되는 거지? 그가 속삭이듯 내뱉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귓속에서만 메아리 쳤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 속 여자가 남자의 넥타이를 벗기고 귀끝을 깨물듯 키스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기석은 나를 밀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한 겹씩 꺾여지는 옷과 속에 감춰뒀던 감정이 겹쳐지며 나는 점점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지요. 그는 내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며 귓불에 입술을 대고 말했어요. 이번엔 너였어. 예전엔 내가 먼저였는데. 나는 웃었어요. 그땐 내가 사랑이었고 지금은 내가 필요야. 그 말은 나 자신에게조차 낯설었지만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침대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덮는 순간 그 냉기를 잊었지요. 기석은 내 블라우스를 천천히 젖혔고 드러난 쇄골 위에 입술을 대고 머물렀어요. 입술이 닿은 자리가 따끔거릴 만큼 뜨거웠고 나는 숨을 들이쉬며 그를 껴안았어요. 그의 손은 내 가슴 위쪽을 살며시 누르며 호흡을 잃듯 움직였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계획된 일이 아니었고 피할 수 있는 유혹도 아니었어요. 기석의 손가락이 내 손을 잡고 사이사이로 엇갈려 들어오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어요. 복부 옆 라인을 따라 내려가던 그의 손길이 허리 아래쪽으로 파고들었고 나는 등허리를 젖히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입술이 다시 내 입술 위에 포개지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모니터실 안 남편은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귀를 막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처음엔 그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판단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판단조차 포기한 얼굴이었어요. 그가 봤던 건 육체의 배신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어요. 그녀는 낯선 남자 위에서 웃었고 스스로 옷을 벗었으며 누군가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장면을 제일 먼저 목격한 단 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은 끝났어.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 여자를 나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진짜인지 복수의 서막인지 그 누구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숟가락을 놓지도 눈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 앞으로도 돈은 잘 벌어와. 고요한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경멸도 체념도 그리고 더는 나를 지키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 함께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자르고 싶은 건 관계였고 그가 자른 건 마음이었어요. 나는 아직 붙잡고 있는 중인데 그는 벌써 훨씬 멀리 가 있었다는 거요. 더는 그와 다투지도 울지도 애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장을 보고 돌아왔을 뿐인데 현관문 손잡이를 쥔 순간부터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문을 여니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욕실 안쪽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살아있었어요. 남편은 거울 앞에 서서 팔을 돌리고 있었고 그의 등은 무언가를 꾸역꾸역 참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지만 내가 들어온 걸 알아차리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나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익숙한 루틴처럼 냉장고를 여러 상추와 대파, 두부를 하나씩 꺼내면서 괜히 바쁜 척 움직이며 이 침묵을 채우려 애썼다. 그때였다. 욕실 세면대 위에 무심하게 던져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깜박이며 켜졌고 그 짧은 진동 하나에 고개를 돌린 나는 눈에 익지 않은 이름과 함께 뜬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프로필 사진은 카페 로고였고 상대 이름은 정윤정, 30대 초반쯤의 느낌이 나는 그 짧은 문장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그저 기능하는 동반자인지를 헷갈리게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등만 보이며 운동 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사이에 대화를 봉인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내가 그 메시지를 본 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보다 더 정직한 건 침묵 속에서 저마다 쌓아가는 감정의 벽이라는 걸. 그리고 그 벽을 넘는 사람은 애초에 벽을 쌓을 줄 모르는 사람뿐이라는 것도. 남편이 나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짧은 카톡 하나로 더 깊게 체감하고 말았죠. 가족이라는 말로 붙잡고 있는 이 구조는 사실상 붕괴 직전의 외벽처럼 삐걱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어김없이 다가오는 날이었고 우리는 늘 그렇듯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고 남편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아이는 옆방에서 새 옷을 입고 폴짝거리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척하면서 입꼬리를 올려야 했죠. 너희는 보기 좋아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내가 거짓말을 잘한 것 같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남편도 그 순간엔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지만 속은 전부 얼어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가 내민 접시는 조심스레 정갈했지만 그 손끝엔 아무 감정이 묻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걸 보며 차가운 물을 마시는 기분이었고 입가에 흐른 표정 하나조차 무게가 있었지요. 우리 부부는 그날도 무대 위 배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눕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일부러 먼저 안방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누운 남편의 발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거든요. 등 뒤로 그의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졌고 같은 집에 살아도 이토록 멀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 안 들어와? 라는 내 말에 그는 대답했죠.
나 이제 혼자 자는 게 익숙해졌어. 그 말은 곧 내 옆이 불편하다는 뜻이었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그의 말이 서운하다기보다 이제는 그조차 감정이 사라진 목소리라는 게 더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잠깐 숨을 고르고 나니 방문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안엔 체념이든 후회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평온함만 가득했답니다. 그날 나는 꿈을 꾸지 않았고 남편도 뒤척이지 않았어요. 한 집 두 사람, 두 개의 잠자리, 그리고 두 개의 무관심만 남았지요. 우리는 이대로 조금씩 부부라는 단어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조용히 꺼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종이 뭉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힘을 줘 찢기 시작했거든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반을 갈라지고 도장이 찍힌 면도 갈기갈기 찢기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등줄기를 따라 뭔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지요. 넌 이혼할 자격조차 없어.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벌이었으며 나라는 인간에 대한 경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날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나는 여자가 아닌 유일한 고정 수입원이었으니까요. 그는 법적으로 나와 엮여 있어야만 아이도, 집도, 체면도 유지할 수 있었고 나는 아이의 미래를 핑계 삼아 그 관계를 계속 연장하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 몸 팔아 돈 버는 여자야. 그의 혼잣말은 마치 어떤 전장에 던져진 깃발처럼 꽂혀 내내 귓가에 울렸고 그 돈으로 아이 교육시키는 남편이지. 라는 말은 서로가 얼마나 끔찍하게 타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오후 2시 백화점 지하주차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향수를 쉽게 뿌렸고 나는 습관처럼 립스틱을 바꿨거든요. 모든 게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차라리 기계처럼 반복됐죠.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정도 반응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방 번호를 확인할 때도 침대에 몸을 기댈 때도 나는 늘 그날의 입금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뇌며 버텼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는 요즘 자주 늦게 들어왔고 옷에 카페 향이 배어 있었어요. 입가에 묻은 미소가 낯설 만큼 부드럽더라고요. 휴대폰을 잠시 들여다봤을 땐 윤정이라는 이름이 뜬 걸 보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나를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차라리 이게 더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답니다. 그는 복수를 다 했다고 생각하겠죠. 날 떠나지 않고 대신 나 없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가 내 곁에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잔인한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끝난 전쟁에서 나만 혼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기분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비워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매달 지보일 계좌의 숫자가 찍히고 나는 그 방으로 간다. 아무도 묻지 않는 거리에서 나는 나를 잃어간다. 사랑은 아니었어, 미움도 아냐, 그냥 조금 따뜻했을 뿐.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누굴 위한 선택이었는데 날 안아주는 그 순간조차 나는 자꾸 다른 이름을 불러. 그날면서도 내게 아무 말 하지 않아. 그 침묵이 나를 찌른다. 욕해줘, 묻어줘, 이렇게